예, 저번 시간 리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들레즈가 얘기하고 있는 노마드 사고 또는 다양성의 원칙, 다양성의 원칙은 리점이라는데, 리점은 여러분 내가 저번 시간에 이미지가 어떤 거 보여줬었죠? 뿌리. 그게 뿌리인데 일반적인 뿌리보다는 지하에 놓여 있고 어둠 속이고 암흑 정도가 아니고 캄캄하죠. 소위 이른바 카오스적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리점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까? 미로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랬죠. 미로, 그죠? 미로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형식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은 그 미로가 끝이 닫힌 미로가 아니고 어떠한 가능성, 출구가 열려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미로,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카오스는 혼돈 상태인데, 그 혼돈 상태에 어떠한 출구가 있다 그러면, 유토피아적 개념이지만 있다 그러면은 다시 코스모스의 그런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유토피아적인 그 관점에서 열려 있는 그런 구조가 리점의 구조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질 들레즈는 이러한 구조를 카오스모스라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카오스모스는 카오스적 상태인데 코스모스하고 합쳐진 걸 얘기해요. 카오스 상태인데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카오스인데, 카오스의 코스모스가 카오스 상태에서 코스모스까지 연관된 카오스모스라는 그런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로서 그 아드리아네의 실타래, 그걸 내가 했나요? 아드리아네의 실타래와 연관되고 있다, 그렇게 얘기했고, 이 카오스모스의 상태는 아드리아네하고 아드리아네 나소섬에서 이렇게 하염없이 우는 그 아드리아네, 왜 우는지 얘기했었죠? 우는 이유는 테스 때문에 우습니다. 테스가 그런 자기의 그런 도와준 그런 은혜도 물리치고 그 아드리아네의 자매인 페드라를 데리고 갔죠. 페드라라고 하는 그런 페드라는 고대 그리스 인물입니다. 여성 인물인데, 페드라라고는 그 라신이라고 하는 그런 작가가 쓴 페드라, 그 프랑스 의고전주의죠. 의고전주의 드라마 그 작가인 라시네라는 사람인데, 라시네가 쓴 페드라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에요. 이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사건을 다루고 있는 페드라 작품인데, 페드라는 뭐 전 세계적으로 공연을 많이 하고 있죠. 우리나라의 국립극장에서도 페드라를 공연을 작년인가 재작년에 내가 한 걸로 기억되는데, 하여튼 우리나라에서도 공연을 하고 상당히 많은 그런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페드라는 또 다른 그 비극적인 인물입니다. 아드리아네는 뭐 꼭 비극이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어요. 테세우스가 자기를 데려가 주기를 원했는데 자기 자매인 페드라를 이제 데려갔는데, 페드라를 데려가다 보니까 페드라는 이제 본국에 갔어요. 크레테 섬에서 이제 본국으로 갔는데, 테세우스가 이미 그 결혼한 그런 자녀가 상당히 큰 장성한 자녀가 있어요. 자녀가 있는 그런 사람인데, 자기는 이제 모르고 갔었죠. 갔는데 이제 가서 보니까, 페드라 가서 보니까 그쪽에 저 자녀하고 그 테세우스의 자녀하고의 그런 관계로 이렇게 신화적인 내용이 또 얽혀집니다. 얽혀져 가지고 나중에 아주 비극적인 그런 종말을 고하게 되는 그 페드라 비극이 되겠는데, 좌우지간 그런 관점을 보여주고 있어요. 디오니소스와 아드리아네의 연관을 지니고 있는, 이거 질 들레즈의 니체라는 책이 있다 그랬죠. 니체라는 책에서 그런 관계를 쓰고, 그게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론적인 근거를 여러 가지로 끌어올 수가 있는데, 이게 뭐 포스트 모더니즘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 영화 미학 이런 데도 좀 많이 써놨습니다. 이론적 근거를 가지고 오는데, 보통 그 프랑스의 그 포스트 모더니즘 이론가들이 이론적 근거를 많이 끌어오고 있는 것이 니체입니다. 니체에서 많이 가져오고, 또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바로크의 그런 미학, 바로크 미학도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리점의 관점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거 많은 연관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 어디간 이런 것들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불연속적인 공간 개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불연속적인 공간 개념과 연관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초현실 콜라지 기법 위에도 몇 가지 얘기했던 것은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상호 텍스트성, 박진의 다성성, 롤랑 바르트의 미결정 기표, 푸코가 얘기하는 지시 대상의 연결망, 권력의 편재성 이런 것들하고 연관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특징은 그 속도의 환상, 새로운 현실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속도. 우리가 두 번째가 뭐라 그랬죠? 두 번째가 내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상상의 공간이라 그렇게 얘기했죠. 불연속적인 다른 공간. 그죠? 첫 번째가 뭐라 그랬습니까? 결합 예술이라고 그랬죠. 아방가르드 예술과 디지털 미학에 대해서 보는데 첫 번째가 결합의 예술, 두 번째가 상상의 효과, 또 불연속적인 그러한 다른 공간이라고 그랬고 세 번째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속도의 미학이라고 하는 부분에 속도의 환상과 새로운 현실. 예, 여기서 얘기할 것은 우선 그 디샹, 마셜 디샹의 관점에서 얘기를 할 수 있고 어떻게 이탈리아의 미래주의 회화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 동력학적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디샹의 계단을 내려가는 나무, 영어로 하면 nude descending of the staircase, 계단을 내려가는 나무. 1912년대 이 회화적 관점이 이탈리아의 미래주의 회화에 동력학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여기 잠깐 볼까요? 어떤 그림인지요? 뭐 여기 상당히 많이 있죠. 요 그림이 되겠습니다. 별로 크게는 안 되는데 보입니까? 네? 보여요? 네. 제목이 계단을 내려가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어떤 여자가 계단을 내려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느껴집니까? 계단을 내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단에 여기 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여기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나타낸 거고, 한 피규어를 상당히 이렇게 다양하게 움직임의 연속성을 지닌 것으로서 역동적인 모습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응? 하나의 동작이 아니고 그 동작이 이렇게 쭉 이어지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 이런 그림이 여기 계단을 내려가는 나무의 모습입니다. 여기 있죠? Nude descending a staircase라고 number 2라고 되어 있는데 움직임, 역동성이 좀 보입니까? 일반적인 회화보다는 조금 다른 그죠? 다른 역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이것이 이제 이탈리아 미래주의 회화의 동력화에 많은 영향을 주는데 이러한 당시 크로노포토그래피를 회화로 표현하는 것이다. 이 크로노포토그래피는 우리가 그 영화 이전의 시기의 영화에서 보여지고 있는 그런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크로노포토그래피 안 본 사람에서 내가 한번 잠깐 보여준다면요. 크로노포토그래피는 다음과 같은 것을 얘기를 합니다. 크로노는 시간이라는 뜻이고 포토그래피는 시간을 빛으로서 묘사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크로노포토그래피는 빛으로서 사진으로서 시간을 묘사하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크로노포토그래피의 예는 이런 예가 되겠습니다. 이런 예들이 크로노포토그래피의 예들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인가요? 이런 것들인가? 이런 거는 크로노포토그래피의 그런 기법을 사용한 그런 겁니다. 예. 크로노포토 이런 것들이 어떤 움직임을 순차적으로 계속 이어져서 나타나게 보이는 거. 이게 크로노포토그래피. 무슨 말이겠죠? 이런 효과들을 크로노포토그래피라고 그래요. 이런 것을 회화적으로 묘사한 것이 이런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머브리치죠. 에드워드 머브리치와 줄 말레이가 고안한 연속 동작의 움직임을 사진으로 표착한 크로노포토그래피 또는 조 프락시스코프라 그런 표현을 씁니다. 조 프락시스코프는
그 동물의 움직임을 이렇게 보게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디 잠깐 보면 어떤 건지. 네, 동물의 움직임, 뭐 이런 것도 그게 해당될 수도 있고요. 여기에 나오는 이런 것들은 하나의 뭐 좋은 예가 되겠네요. 에드워드죠, 에드워드 머브리치. 예, 12가지의 그런 움직임, 말의 움직임을 이쪽 프락시스코프를 통해서 기구는 뭐 위에 나오는 이런 기구들입니다. 이걸 통해서 이렇게 움직임을 이렇게 연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 특히 동물의 움직임. 그러니까 특히 뭐 12대의 카메라를 이렇게 쭉 설치해서 그러니까 카메라 사이에 가는 줄을 이렇게 연결해 놓고 말이 지나가게 합니다. 말이 지나가게 하면은 한번 말이 가면서 줄을 툭툭 치면은 옆에 카메라가 셔터가 눌려지도록 그럼 사진이 찍히도록 그런 장치를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쭉쭉쭉 지나가는 그 궤적을 연속적으로 이어보면은 이 크로노포토그래피 같은 형식인 조 프락시스코프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그래서 조 프락시스코프는 그것을 보여주는 기계 이름이고 기계가 보여주는 모습들은 이런 것이 된다. 요거하고 아까 얘기하는 크로노포토그래피하고는 유사한 그러한 기법으로 그렇게 촬영한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회화적으로 묘사되기 시작한 것이 20세기 초가 되겠습니다. 처음으로 보여준 것이 마샬 디샹, 아까 얘기하는 계단을 내려가는 나부 같은 것이고요. 그 위에는 이탈리아 미래주에서 그런 것이 나타나면서 속도의 그런 환상이 회화적으로도 묘사되기 시작한다. 일정한 여기 나오는 저 프락시스코프는 일정한 시간, 일정한 간격을 두고 1년의 스틸 사진을 촬영함으로써 피사체의 대상물의 변화를 움직임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상호매체적 관점에서의 하나의 그 하부 개념으로서 인프라메디얼리티의 관점으로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인프라메디얼리티는 지각하기 힘들거나 지각 불가능한 매체 내부의 미세한 차이를 의미하는 아까 잠깐 내가 소개했던 그 마샬 디샹의 앵프라맹스라고는 그런 개념에서 유래하고 있습니다. 지각하기 힘들거나 지각이 불가능한 매체 내부의 미세한 차이를 의미하는 것이 앵프라맹스라는 뜻이죠. 이 신조어는 내부 또는 아래를 의미하는 인프라와 그다음에 얇음을 의미하는 맹스라고 하는 이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주어진 상황과 반복의 차이에서 야기되는 인프라 매체성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지각 불가능한 매체 변형의 미세한 차이나 변형을 강화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프라 매체성은 구별할 수 없는 차이의 이중성을 전제로 하면서 원인과 효과, 동일성과 차이성, 그다음 현실과 가능성, 원본과 복제, 원본과 패러디, 자아와 타자 사이에 움직이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인프라 어떻게 뭐 조금 우리가 조금 뭐랄까요? 어떤 의미에서는 여기는 크로노포토그래피나 조 프락시스코프도 넓은 의미에서는 인프라 매체성 또는 앵프라맹스에 포함된다고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아까 얘기하는 계단을 내려가는 나부 그런 아까 제가 본 그런 사진이 그 회화가 있었죠? 이런 것도 앵프라맹스를 표현하는 인트라메디얼리티 또는 인프라 매체성을 보여주고 있는 한 예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미세한 차이. 알겠습니까? 네, 그것을 보여준다. 이해할 수 있겠죠? 네, 그다음 시간의 공간화, 움직임을 보여주는 거죠. 움직임을 보여주는 것은 회화적으로 움직임을 보여주면 시간을 공간화한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움직임 자체는 시간적인 개념입니다. 시간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회화적으로 보여준다라는 것은 공간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시간의 공간화를 추구하는 디샹은 입체주의, 큐비즘, 독일어는 쿠비스무스로 얘기하는 큐비즘의 관점을 공유하면서 그 크로노포토그래피를 거부한 앙리 베르그성에 대항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앙리 베르그성은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질 들레지 같은 사람에게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데 특히 그 물질과 기억 이런 관점에서 앙리 베르그성은 특히 그 영화적인 그런 관점, 영화가 보여주고 있는 영화가 지니고 있는 그러니까 복합 예술로서 영화가 지니고 있는 그게 만화경적인 관점, 여러 것들을 여러 장면들을 이렇게 같이 보여주고 있는 이렇게 연결서 연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칼레이도스코프라고 만화경적인 그런 관점을 앙리 베르그성은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간의 관점에서는 과거의 시간이 현재에 응축돼서 미래로 나아가는 그런 관점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을 주장하고 있는 특히 그 질 들레즈의 시간 이미지를 이론적으로 질 들레즈가 이렇게 내세우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앙리 베르그성에서 많이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조금 얘기하는 크로노 포토그래피 순차적으로 보여주고 이런 관점과는 상당히 대립적인 관점을 보여주고 있는 이런 사람인데요. 이것에 대항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형식을 해체하는 입체주의 관점으로 현실을 움직임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간을 뒷상에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죠. 형식은 비동적인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앙리 누굽니까? 이게 마셜 디샹은 미래주의에 영향을 미치다 그렇게 했는데요. 미래주의 관점은 이런 것이 그 시간의 공간화 또는 역동적인 회화 이런 것을 많이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추구하고 있는 아주 대표적인 하나의 이즘주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1912년 이탈리아의 미래주의자 칼로 카라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무정부주의자의 칼리 장례식 이런 데서도 회화적 이미지의 움직임, 역동성 이런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어떤 건지. 예, 조금 밝은 걸 보면은 이런 거예요. 예. 제목이 뭐라고요? 예? 제목이 뭐라고요? 무정부주의자 갈리의 장례식. 갈리는 사람 이름입니다. 무정부주의자 갈리의 장례식 장면이에요. 예. 보입니까? 장례식 장면? 보여요? 볼 수 있는 건 뭘 볼 수 있죠? 깃발 같은 거는 보이죠? 깃발이 막 휘날리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정부주의자라는 의미에서 아나키스트를 얘기합니다. 아나키스트들의 그런 어떤 저항의 몸짓, 이게 장례적인 관점에서 저항의 몸짓을 보여주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움직임들을 뭐를 보여주고 있다고요? 역동적으로. 역동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1912년에 자코모 발라라고 하는 사람이 이미지 잔상 효과를 이용한 그런 작품을 발표를 합니다. 잠깐 같이 보겠습니다. 이미지 잔상 효과. 예, 요거는 뭘 묘사하고 있습니까? 크게 얘기해요. 개. 예, 개. 밑에가 개죠. 위에는 사람. 예. 좀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개주인. 예. 개와 개주인. 근데 요거는 뭡니까? 이거 흔들흔들 이런 거는? 개줄.
개를 주인이 산책하고 있는 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개를 묘사하고 있는데 개의 발이 이렇게 막 바삐 움직이고 있는 거, 그죠? 이 역동성이. 그리고 이 개 줄도 막 이렇게 흔들거리고 있는 거죠. 위에 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성 같은데, 여성이 이제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것 같은데, 이게도 마찬가지로 막 바삐 움직이는 거. 이게 아까 얘기한 마찬가지 미래주의 회화, 미래주의 회화에서 보여주고 있는 역동성입니다. 이거는 이전에 이 역동성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미래주의 회화가 이런 역동성을 보여주고 있는 최초의 그러한 하나의 사조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미래주의는 대부분 이런 그림들로 많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있죠. 추상적 얘기 나오는 건 추상적 얘기 나오는 abstract speed 1913년인데요. abstract speed sound 이런 것들로 회화 이미지 역동성을 잘 나타내고 있어요. 예. 자코모 발라의 이런 것들이죠. 추상 속도, 그 다음에 플러스 소리, 사운드, 요 세 가지입니다. 예, 자코모 발라의 이런 작품이에요. 예, 추상, 속도, 그 다음에 소리라고 하는 거죠. 예. 요거는 뭘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나오는 추상, 사운드, 속도 이런 것이 나타내고 있고, 요거는 뭘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까? 대상이 뭔 것 같아요? 대상이 요거하고 좀 비교해 봅시다. 그 다음에 나타나보면 umberto boccioni의 1923년에 나타나고 있는 거. 이게 Dynamic of Cyclist인데요. 제목이 Dynamic of Cyclist. umberto boccioni의 아까 그 그림하고 요거하고는 조금 유사성이 있습니다. 자, 요거 한번 볼까요? 요거는 뭐 같아요? 아까 추상 속도, 사운드, 그거하고도 조금 연관성이 지고 있어요. 요거는 뭐 같아요? 뭘 그렸어요? 뭘 그리냐고? 얘기를 해보니까 꿀보고 벙어리 던지고 그냥 입을 탁 닫고 있어. 뭐 그래? 이거 뭐 같아요, 이거? 자전거 선수, 그죠? 자전거 선수. 사이클리스트라고 이거죠. 사이클리스트, 자전거 선수의 모습이 보입니까? 여기 요거들 밑에 거는 발이 움직이는 거예요. 발, 그죠? 자전거 젓는 발의 움직임이 있고, 요거는 뭐 위에 좀 구부린 모습을 이런 것처럼 보이고요. 구부렸다 폈다 하는 모습 같기도 하고. 하여튼 좌우지간 굉장히 역동성이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전통적인 해와하고는 굉장히 틀려요. 그죠? 이런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느낄 수가 있다. 아까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예.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고, 이렇게 이제 또 차이점보다 이런 것들이 연관시켜 있는 것이, 프랑스 입체주의 화가의 장 메체잉제 같은 사람은 피카소 입체주의를 속도 미학으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그는 특히 영화의 오브레 기법을 사용하여서 속도감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경기장에서 뭐 이런 거, 부채를 든 여자, 이런 작품들인데요. 한번 요거 잠깐 차이점이라는데, 요거 연관성을 잠깐 보겠습니다. 프랑스 입체주의 화가인데요. 요건 아까 그거하고 조금 어떻게 할까? 미래주의하고 입체주의 화가하고, 요거는 입체주의입니다. 아까 그거는 미래주의고, 조금 화풍이 좀 틀리게 보이죠? 요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역동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입체주의가 나타나는 거 보는 역동성하고, 이거 막 움직임 같죠? 움직임하고, 우리가 미래. 근데 이 자체를 보면은, 내가 여기 잠깐 써놓은 것처럼, 여기 나온 것처럼, 속도 미학의 관점을 보여주고 있는데, 요거 차이점은, 아까는 연속적인 그런 흐름,
미래주의는 크로노포토그라피의 관점을 굉장히 많이 차용하고 있어요. 크로노포토그라피에서 시간의 연속성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영하 이전의 기구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과는 그런 입체적이라기보다는 뭐 시간의 연속적인, 물론 입체성도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시간의 연속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거와는 조금 차이점으로 여기서는 입체주의 관점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입체주의라는 것은 어떠한 한 시각의 관점에서 보여주지만 그 한 시각이 동일 시각이 아니라 다양한 여러 가지의 다양성의 관점, 소위 말해서 다시각적 관점을 하나의 관점으로 보여주는 것이 입체주의죠.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뭐 여러 가지 관점을 각각 보이는 관점을 하나의 관점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것으로서 운동성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런 관점은 같은 운동성이라 그래도 미래주의가 보여주고 있는 이런 운동성은 차이가 있습니다. 알겠어요? 네.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다. 뭐 부채를 든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부채를 든 여인, 이거는 한번 잠깐 볼까요? 어떻게 입체주의가 움직임을 묘사할 수 있는지. 여기 장 매칭제에 부채를 든 여인, 피카소의 부채를 든 여인이 있는데 그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런 것들이 다 관점을 한 관점으로 축약시켜서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입체성을 운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입체주의가 운동성과는 부분적으로 연관이 있지만 그렇게 강하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는데, 이 장 매칭제라는 사람은 상당히 이런 운동성, 입체적이면서도 운동성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라고 합니다. 거의 유사한 그 시기에 미래주의, 상당히 그 운동성이 좀 보이죠, 그죠?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다음 표현이라는 이 이탈리아 미래주의에서 특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 이 속도에 대한 환상은 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 속도에 열광했느냐라고 합니다. 특히 아방가르드 예술식에 열광했느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 관점을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탈리아나 미래주의, 표현주의나 이탈리아 미래주의에서 속도에 대한 환상은 새로운 현실 인지를 가능하게 해준다. 일상적인 현실에 대한 영역을 넘어서 새로운 현실을 인지할 수 있는 것을 가능해 준다라는 뜻이면서 하나의 미적 현상이다, 새로운 미적 현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가속화된 속도가 집약된 생의 감정을 이렇게 응축시켜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표현주의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질주하는 삶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질주하는 삶에 대한 동경을 표현주의에서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런 거하고, 또는 미래주의 대변자인 마리네트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속도의 아름다움. 미래주의는 속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속도가 굉장히 아름답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속도가 공간과 시간을 확장시켜 준다는데 기인할 뿐 아니라 공간과 시간을 속도가 확장시켜 준다 이런 말이죠. 뿐만 아니라 과거에서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움직임이, 과거에서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움직임이 미래지향적이다. 그죠? 움직임이 현재 시간을 계속 이렇게 같이 나타내면서 미래지향적이다 이런 뜻입니다. 미래지향적이기 때문에 과거와 미래라는 두 가지 시점을 동시적으로 집약한다. 어디서? 현재의 과거와 미래의 시간을 동시적으로 집약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 이론적 근거가 있습니다. 다양한 체험의 기억을 연관시키면서 취한시키는 속도는 과격한 움직임 속에서 이미지를 사라지게 합니다. 과격한 움직임 속에서 이미지를 사라지게 하면서 새롭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방가르드 예술의 역할은 상상적인 것의 형식과 기능을 기술에서 생겨난 인류학적인 새로운 관점에 적용시키는 데 있습니다. 이미 1933년에 미래주의 선언문이라고 하는 그런 선언문의 글에서 다음과 같은 글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공간이 없고 시간도 없으며
오늘도 내일도 없는 새로운 예술, 이런 것이 이제 미래주의가 표방하고 있는 그런 관점입니다. 미래주의 대표자를 들려 그러면은 그 필리포 마리네티 같은 사람을 들 수 있죠. 이런 전쟁의 미학. 미래주의는 그 이탈리아 쪽에, 이탈리아도 우리나라처럼 반도입니다. 그죠? 이탈리아는 특히 이제 장화 모습이 그 구두와 같은 그런 것도 굿도 있는 그런 이제 지형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탈리아는 우리는 이렇게 반도에서 이렇게 우리가 뭐 백두산 이런 압록과 두만강 이런 저 경계가 이제 좀 대충 지어져 있지만은 이탈리아는 우리와 달리 반도에서 끊어진 게 아니고 위에 좀 내륙쪽으로 더 올라갔어요. 이탈리아는 이런 반도 형태도 위에 조금 영토도 위에 우리 같으면 만주에 해당되는 영토에 해당되겠죠. 그 위에 부분도 이탈리아 영토입니다. 그 지역 이름이 롬바르디아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 전체 이름이 롬바르디아예요. 그 롬바르디아의 지역 사람들은 상당히 가격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미래주의의 대표자들은 대부분 다 그 지역 출신들입니다. 롬바르디아라고 하는 그 지역 출신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상당히 극우적인 성향도 강하고 무솔로니 같은 이러한 이론적인 근거를 제공한 것이 이 미래주의예요. 특히 나치스 이런 나치 있죠, 히틀러 이런 데도 상당히 이론적인 근거를 제공한 것이 이 미래주의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미래주의가 기술, 새로운 인간, 뭐 기술 이런 거 있죠. 기계 메타학 이런 관점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전쟁도 아름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쟁도 아름답다라고 하는데 필리포 마리네티 간 사람이 이 전쟁의 미학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쟁의 미학 어떤 걸로 이 사람이 썼는지. 25년 전부터 우리들 미래파는 전쟁은 비예술적이라는 주장에 반대해왔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주장하고자 한다. 전쟁은 아름답다. 왜냐하면 전쟁은 방독면, 공포감을 불러일으키는 확성기, 하염 방사기와 소형 탱크들을 빌어 버림을 당하고 있는 기계에 대한 인간의 지배를 굳건히 하기 때문이다. 전쟁은 아름답다. 왜냐하면 전쟁은 오래 꿈꿔오던 인간 육체의 금속화 과정의 시대를 열어주기 때문이다. 전쟁은 아름답다. 왜냐하면 전쟁은 꽃피던 초원을 불꽃 튀기는 기관총의 열대식물로서 더 한층 다채롭게 만들기 때문이다. 전쟁은 아름답다. 왜냐하면 전쟁은 총탄의 포와 대포의 폭음, 사격 뒤에 오는 휴식, 향기와 같은 썩는 냄새들을 합하여 하나의 교향곡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전쟁은 아름답다. 왜냐하면 전쟁은 대형 탱크, 기하학적인 비행편대, 불타고 있는 마을에서 솟아오르는 나선행의 연기와 같은 새로운 건축 구조와 그 밖의 다른 건축 구조를 창조해내기 때문이다. 미래주의 시인들과 예술가들이여 전쟁의 미학이 갖는 이러한 근본 원리를 기억하라. 그리하여 새로운 시, 새로운 조형예술을 위한 그들의 투쟁이 이들 전쟁 미학의 근본 원리에 의하여 분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아주 전쟁 미학의 그런 관점 아주 응축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그 파시즘 뭐 이론적 근거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파시즘, 나치즘, 전쟁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이 반복적으로 마치 후렴구처럼 반복적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참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그 의미의 단절을 얘기할 때 우리는 역설, 그런 옥시모론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런 옥시모론을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전쟁이 아름답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 구절은 특히 내가 전에 한번 잠깐 얘기했나요? 발터 벤야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발터 벤야민 들어봤습니까? 발터 벤야민의 유명한 논문 중에 하나가 기술적 재생산 시대에서의 예술작품이라고 하는 그런 그 글이 있는데 한 15페이지 되는 그런 글이, 여러분 시간 되면 한번 읽어보세요. 기술적 재생산 시대에서의 예술작품. 그 마지막에 발터 벤야민의 요 구절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인용하면서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인용하면서 정치의 예수라, 정치의 예수라. 특히 그 나치즘이죠. 나치즘이 추구하고 있던 정치의 예수라에 대한 하나의 경고, 하나의 그런 뭐 대항 한거에 굴러서 이 사람의 글을 여기 나오는 마르니티 필리프 마르니티 글을 그 그대로입니다. 요 글을 그대로 인용해서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발트 베냐민이 주장했던 정치 예술하고 예술이 정치한데 반대로 반대의 관점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필리프 마르니티는 또한 전쟁과 비행의 시각을 접박시킨 최초의 예술가입니다. 전쟁과 비행의 시각을 같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항공 투시법의 순간성 속에서 질주하는 관찰 또는 속도학 이런 것과도 이런 관점으로도 예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론가 중에 내가 아마 좀 전 시간인가요? 얘기한 것처럼 폴 빌릴리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속도학을 얘기한 사람을 얘기했었죠. 그죠? 이 속도학자인 폴 빌릴리오의 의미에서 지각의 병참학, Logistics of Possession이라고 얘기하는 지각의 병참학으로도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좀 관점은 틀리지만은 속도라는 관점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쟁은 사진과 영화의 이미지, 병참술, 음향의 병참술, 그다음 음악적 병참술 이런 것들을 같이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쟁이 예술에 미친 영향은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군사기술이죠. 군사기술의 발전이 예술에 미친 영향은 우리가 여러 군데서 찾을 수가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레이더 같은 거 또는 컴퓨터 기술이라든지 우리가 요즘 가끔 얘기하고 있는 사이버네틱스 관점이라든지 사이버네틱스는 인공두뇌학을 얘기하는데요. 인공두뇌학 이런 관점들은 이 속도의 관점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군사기술, 사이버네틱스는 우리가 우주선 개발이죠. 우주선 개발에서 하기 위해서 우주선 개발을 우주로 나가기 위해서는 보통 우리 인간의 신체로서는 견디기 힘드니까 우주에 나가기 위한 우주 비행사들은 아주 특수한 훈련을 받아야만 우주 공간에서 견딜 수 있어요. 그죠? 우주 공간에서 지금 지구에 살고 있는 여러 가지의 그런 중력, 압력이 다른 상황에 놓여지니까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생체의 이런 능력, 우리가 생체의 힘 이런 것들을 더욱더 극대화시켜야 되는데 이러한 생체 능력을 극도시키기 위한 그런 어떤 학문적인 토대가 아까 얘기했던 사이버네틱스 인공두뇌학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넓은 의미에서 군사기술에서 나온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사진작가 조던 매티의 사진은 같은 방향의 움직임과 정지 상태를 동시에 묘사함으로써 속도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진작가 이런 것도 속도의 사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진이 아까 해화가 움직임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몇 가지 얘기를 했었죠. 마샬 디상이라든지 그런 미래주의를 경우인데 이 사진이 속도감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시도를 했던 사람이 최근에 조던 매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시리즈 중에 우리들 중에 댄스라고 하는 시리즈들이 조금 유명한데요. Dance is Among Us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잠깐 보겠습니다. 이게 이 사람들 작품이에요. 조던 매터의 작품이에요. 이런 거, 예를 들면 이런 거. 이런 것들. 이거 사진인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사진. 그죠? 저 다음에 저희 작품입니다. 많죠? 이런 것이라든지, 상당히 많은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합성이 아니고 실제 이런 장면을 이제 연출한 겁니다. 이 사람이 제작하는 것을 전에 한번
텔레비전에서 방영하는 것을 내가 보았는데 저도 매트가 어떻게 이런 작품을 포착하기 위해서 하는가. 이건 굉장히 이런 작품을 굉장히 반복합니다. 반복하면서 이런 장면이 나오는 그런 순간을 포착하는 거예요. 포착하는 이런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뭐 많이 있죠. 댄스 어망아스의 그런 시리즈 중에 그런 작품들이에요. 뭐 이런 것이라든지 이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속도적인 의미에서 움직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슈퍼마티즘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슈퍼마티즘과 공간의 가상성. 러시아 구성주의 또는 미래주의 맥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말레비치라고 하는 러시아 구성주의의 그런 화가가 말레비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을 중심으로 이루는 구성주의를 우리는 예술지상주의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술지상주의, 슈프레마티즘. 예술지상주의는 프랑스에 있죠. 라포라라고 하는 어떤 이념이 있습니다. 주의가 있어요. 라부훌라. 직역을 하면은 예술을 위한 예술. 영어로 하면 arts for arts라고 얘기할 수 있고, 독일어 하면 Kunst für Kunst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이 이제 이런 그게 라포올라고 요거는 조금 다른 겁니다. 그거가 좀 다른 관점으로 하여튼 예술지상주의 또는 원어로 그렇게 발음한다 그러면 슈프레마티즘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예술지상은 공간 속에서 이미지 형식을 파괴하면서 잘게 나누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말레비치는 자신의 미래주의적인 개념을 억제된 리얼리즘 또는 이성을 초월한 리얼리즘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래주의 문학이 직접적인 표현을 하기 위해서 언어로 소리를 나눈 것 같이 구성주의 이미지는 전체 이미지의 단편적인 구조를 세밀하게 반복하면서 잘게 나누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논리적인 구성으로 구성주의 예술은 이러한 비논리적인 구성주의 예술은 관찰자에게 표상 속에서 이미지 윤곽을 그리는 내면의 눈을 뜨게 한다라고 그렇게 이게 말레비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뭐 예를 본다 그러면은 뭐 이런 거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크발라드 네그로. 말레비치 작품 잠깐 보죠. 그게 말레비치 작품입니다. 웃음이 조금 나옵니까? 웃음이 나와요? 대표작 중에 하나입니다. 말레비치 대표작 중에 하나. 직역하면 검은 사각형, 크발라도 네그로라고 하는 뜻입니다. 조금 우습죠? 뭐 여기 나오는 작품들, 이 사람 작품들이 상당히 기하학적인 도형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블랑 슈르 퐁드 블랑이라고 볼까요? 어떤 건지. 이런 것들. 이런 작품들이 말레비치 작품입니다. 말레비치는 구성하는 능력, 구성주의는 구성하는 능력, 뭐를 구성합니까? 현실을 구성합니다. 작품을 구성하는 능력, 구성하는 능력을 중시를 합니다. 형식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구성주의 예술은 구성의 아름다움에 대한 미적 판단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속도나 움직임의 방향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미적 판단을 하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큰 의미를 지니고 있지 않아요. 속도나 움직임의 방향. 예컨대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말레비치 그림에서 흰 바탕은 무한한 공간을 암시하는데 그 안에는 색채 평면이 마치 아무런 무게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색채 평면을 살아있는 형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식이 중요합니다.
거의 그러면 단순한 형식들을 서로 연관성을 지니고 있는 이미지 위에도 잘게 나누어진 구성들이 있습니다. 관찰자들은 색상을 통해 무한한 공간 속에서 형식들이 움직인다는 인상을 받습니다. 살아서 움직이는 개별적인 요소들은 대상 세계의 해체를 상징합니다. 현실인지를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한다는 데서 이름 붙여진 예술지상주의는 관찰자에게 무한한 공간 속에서 우주적인 현실을 느끼게 합니다. 무한한 속도를 인지하게 하면서 지시 대상이 없는 세계를 묘사하는 러시아의 구성주의는 디지털 예술의 시뮬레이션 공간과 유사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형식 속에서 무한한 속도의 가능성을 인지하게 하고 지시 대상이 없는 세계를 묘사하고 있다. 이게 러시아 형식주의 말레비치의 그런 회화입니다. 예, 어딜까요? 조금 이런 작품입니다. 이게 하나의 세계입니다. 말레비치의 관점에서 하나의 세계입니다. 하나의 세계인데 무수한 세계의 모든 것들이 잘게 나누어진 것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세계를 얘기해요. 무한한 공간입니다. 이 사람의 관점에서는 무한한 공간이고 이 공간 속에 들어가면은 이 공간 속에 시간과 역사성, 시간, 역사성 이런 관점들이 무한한 공간이기 때문에 이게 사라져버려요. 이 무한한 공간 속에서는 속도도 무한합니다. 속도도 무한한 속에 빠질 수가 있어요. 침잠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뭐처럼 디지털 예술에서는 가상공간, 가상공간이 그런 공간이죠. 가상공간에 들어가면 가상공간에 역사성이 없습니다. 역사성이 없고 시간도 없고 공간 개념도 이런 것을 우리가 현실을 느끼는 공간 개념도 전부 다 배제되어지는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색채 공간을 살아있는 형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속에는 잘게 나눠진 구성들이 있고 현실의 구성들이 있고요. 색상을 통해서 무한한 공간에서 형식이 움직인다라고 하는 그런 인상을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여러분들 그렇게 느껴집니까? 슈프르마티즘의 말레비치의 그런 회화, 관점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다. 세 번째, 이 속도의 관점이 포스트 미래주의와도 연관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미래주의, 그 포스트 퓨처리즘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포스트 미래주의와 속도에 대한 현상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사라짐의 미학은 디지털 맥에서 보다 구체화됩니다. 인간의 사라짐, 주체의 종말 등의 미학적 현상은 포스트 미래주의 속도에 대한 환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 환상은 위험한 삶의 시뮬라크르이다. 시뮬라크룸이다. 시뮬라크르 또는 시뮬라크룸 뭐 어떻게 해도 좋습니다. 이걸 전에 뭐라 그랬죠? 시뮬라크룸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 거짓된 이미지 그렇죠? 거짓된 이미지. 다시 말해 거짓됐다는 것은 진실이 아니다. 진실이라는 것은 현재적 관점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시뮬라크럼의 관점에서 보면 그건 거짓된 것은 아니고 일반적 현재적 의미에서 보면 그런 거다라고. 다시 말하면 지시 대상이 없기 때문에 거짓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시 대상이 없기 때문에 거짓됐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얘기를 하는데 포스트 미래주의에서도 이런 것을 보여준다. 특히 포스트 미래주의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한 유형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한 유형인데 포스트 모더니즘 많이 얘기하고는 주체의 종말, 인간의 사라짐, 주체의 종말. 주체의 종말은 어디서 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물론 저자의 종말, 저자의 실종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푸코 같은 사람들 또는 뭐 롤랑 바르트 같은 사람들이 저자 우리가 텍스트를 얘기할 때 텍스트의 저자의 종말 또는 저자의 실종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텍스트의 의미 구조가 저자가 쓴 거와는 달리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런 어떤 뭐 문학이라든지 어떤 예술에서는 기의 관점이죠. 왜냐하면 이 구조주의 관점에서 기표라고 하는 기호 개념이 계속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기표가 아니고 기의가 계속 미끄러져서 하나의 기의, 우리가 모더니즘의 구조주의에서 얘기하고 있는 1대1의 이미지 관계, 임의적인 그런 1대1의 관계의 형성이 아니고 1대 다수,
기표 하나의 기의가 다수라도 끝없는 다수를 얘기합니다. 끝없는 다수. similitude, 푸코 얘기하면 상사적 개념, 끝없이 미끄러져서 그 의미가 실종되어지는 그런 관점으로 있기 때문에 저자의 죽음 내지는 저자의 실종,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체의 종말이에요. 주체의 종말이라는 것은 주체가 뭐 죽음, 주체의 위기, 이런 것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주체라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주체라는 것은 하나의 현실에서 자기가 주관성을 드러낼 수 있는 것, 주체임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주관성을 표출할 때 우리가 주체의 개념을 얘기하는데, 이러한 주체의 개념이 디지털 예술에서는 실종됐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주체가 자기의 주관성을 주장할 수 있는 그런 토대는 현실입니다. 현실. 다시 말하면 그것도 객관적 현실이 담보되어질 때 주체는 분명한 자기의 주관성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예술 사조가 이전에 있었어요. 주체가 자기의 주관성을 아주 잘 드러낼 수 있는, 명백하게 드러낼 수 있는 예술 사조가 있었습니다. 이전에. 그게 무슨 예술 사조입니까? 그런 거를 우리는 그것을 고전주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고전주의, 우리 클래식이라 그런 얘기하고 있죠. 고전주의 시대에서는 주체의 확정성이라고 할까? 주체의 확정성. 물론 그 유토피아적 개념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는 객관적 유토피아죠. 객관적 유토피아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는 주체의 확정성이 담보되었다는 것이 고전주의인데, 포스트 모더니즘 현상에서 이 주체의 종말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 환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속되는 환상과 연관되고 있는데, 이것은 위험한 삶의 시뮬라크로서 얘기할 수 있다. 테크놀로지 가스크에 의한 시간과 공간의 파괴에 대한 푸코의 경고, 폴 빌리오의 문화 비판적인 속도 분석, 이런 것들은 포스트의 범죄에서 논의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포스트 미래주의 한 부분이라고, 이론적인 부분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이 공간 또는 또 다른 공간을 언급하는 푸코는 입체적 공간으로서의 헤테로토피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헤테로토피 내가 전에 잠깐 얘기했었죠. 헤테로토피, 다른 공간이라고 하는 관점을 헤테로토피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동시성은 공간을 배제한 채 현존하는 것을 묘사할 수 있으며, 상호작용의 유희, 기억과 실시간, 리얼타임입니다. 기억과 실시간의 연관성을 가능하게 해준다. 뭐가요? 이미지 동시성이 그렇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의가 아닌 요소들로 결합된 예술은 미적 개체의 생산이 아니라 가상공간에서 서로 변형된 형식으로 소통하는 시간과 공간을 주제로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폴 빌리오가 디지털 예술에서 재현의 시대에 닿으면, 디지털 예술에서는 재현의 시대가 아니고 제시의 시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현은 리프레젠테이션이고 제시는 프레젠테이션을 얘기합니다. 제시의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진단을 했는데, 이것은 아주 적확한 진단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론적인 포스트 모더니즘과 연관된 디지털의 그 속도적 관점과 연관된 연관성, 이론적 연관성이 여기에 나오는 그 포스트 미래주의 또는 여기는 푸코의 경고, 테크놀로지 가속에 의한 시간 공간이 파괴가 된다. 푸코가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그거와 연관성. 폴 빌리오는 이 시간 내가 여러 번한테 얘기했습니다. 폴 빌리오의 속도학적 관점. 폴 빌리오는 책도 많이 번역되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죠? 뭐 속도와 정치 이런 관점은 속도의 병참학이라든지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책이 많습니다. 번역된 책이 많은데요. 혹시 속도에 관심 있는 사람은 폴 빌리오의 책을 읽어보면은 특히 포스트 모더니즘에 연관된 이런 것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알겠습니까? 폴 빌리오 관점. 이런 것도 폴 빌리오는 문화 비판적인 속도 분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도 우리 넓은 의미의 포스트 모더니즘의 관점에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푸코는 이거 사이의 공간, 또 다른 공간, 물론 입체적 공간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헤테로토피라고 그렇게 자기의 이제 이름을 불러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빌리오에게 중요한 것은 내용과 표시가 아니라 전달의 속도입니다.
이러한 속도가 우리 현 존재를 변화시키고 시간 공간에 대한 우리의 관계를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중요한 매체는 인간의 몸이고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몸의 인지 능력입니다. 이러한 인지 능력은 기술적 발전에서 점점 더 촉진되어 총체적으로 기계적 완전성에 이르게 하는데, 이 완전성은 근원적으로 자연적인 것과는 거리가 먼 것이 됩니다. 이런 점에서 그의 매체 이론은 인류학적인 매체 이론이다. 빌리 일로가 얘기하고 있는 그것은 인류학적인 매체 이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 사라지면 기존의 예술 형식의 변화뿐만 아니라 이미지가 다시 도래하고 있다는 것의 위험성을 암시합니다. 이미지 위기와 현실의 위기는 공간을 극복하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끝없는 공간에 대한 인식으로 인한 것입니다. 인간과 세계 사이의 전자기술 상호작용에 나타나고 있는 디지털 이미지는 이러한 관점에서 더욱더 지능적으로 이제 점점 나아가지고 있다라고. 예, 디지털 예술에서 많이 나오는 것은 이미지 사라짐, 이 관점에서 얘기할 수가 있고요. 또는 이미지 위기와 현실의 공간을 극복하고 난 다음에 나타나고 있는 끝없는 공간, 이 관점에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끝없는 공간이 우리는 가상 공간의 관점에서도 얘기를 할 수 있죠. 가상 공간. 가상 공간은 공간의 영역이 무한대입니다. 무한대예요. 끝이 없습니다. 공간의 영역이 끝이 없어요. 마치 우리 우주가 끝이 없다 그러죠. 우주는 끝이 없죠. 어디가 끝인지 알 수가 없는 것처럼 가상 공간도 그렇게까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할 수가 있습니다. 끝없는 공간. 시간도 과거, 현재, 미래의 구분이 되지 않는 무한히 펼칠 수 있는 공간. 또는 시간이 없는 공간, 비역사적인 공간입니다. 아까 크로노 포토그래피 얘기했는데 시간의 연속성, 순차성 이런 것이 존재하지 않는 공간이, 이런 공간에서 얘기를 할 수 있다,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속도에 대해서 조금 더 하겠습니다. 속도에 대해서 시뮬라커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만.